과거의 영광이 중요한가? 현재의 성취가 중요한가? 이 질문 한마디에 하버드 대강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엘리트 유학생 히라야마는 한국은 우리 덕에 성장한 나라다 라며 코웃음 쳤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30년 만에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모든 산업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IMF, 코로나, 전쟁 위협, 수십 번의 몰락이 예고됐지만 그때마다 3년, 10년, 48시간 만에 부활했죠. 이 모든 건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협력이었고 통제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사조의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23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2007년 12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부가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그 사진을 봤습니다. 까만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가, 하얀 방제복을 입은 수십만 명. 스크린 속에 그 장면이 보였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린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 전 들었던 강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케네디 스쿨 대형 강의실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폴 메디슨 교수님의 특별 강의가 시작되려던 순간이었어요. 강의 제목은 개념적 한계를 붕괴시키는 나라였는데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 사례를 다루는 평범한 강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시며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까만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가가 나타났는데 바다는 온통 검은색이고 모래사장도 석유 범벅이었으며 파도조차 시커멓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하얀 방제복을 입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뒤덮고 있었죠. 끝없이 이어진 하얀 줄이 마치 해안가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길 2007년 12월 한국 태안 앞바다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홍콩 국적 유조선이 충돌하며 12,000km 넘는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당시까지 해양사고 중 최악의 부류였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바다를 회복시킬 방법은 없으며 자연 정화에만 의존할 경우 빠르면 20년 어쩌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줄지어 앉아 기름을 닦아내는 사람들과 삽으로 기름 범벅 모래를 퍼내는 사람들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 나르는 사람들이 전부 하얀 방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이 억지로 끌려온 사람 같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듯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며 사고 발생 후 20일 동안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안으로 몰려왔어요. 송년회를 취소한 회사원들과 가족 단위로 매주 오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연락도 없이 혼자 와서 묵묵히 일하고 돌아간 사람들까지 합쳐 총 123만 명이 모였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1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라고 중얼거렸는데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뉴스를 보고 일어나서 태안으로 향했던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자 이번엔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름을 닦고 있었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시길 제 동생 마크는 CNN 특파원으로 20년간 서울에서 일했으며 이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마크가 교수님께 전화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지원한 자원봉사자 맞다면서 정부가 동원한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고 해요. 이 말을 전하자 순식간에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며 마크는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서울에서 온 회사원과 부산에서 온 대학생,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온 어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왜 왔냐고 물으면 다들 비슷하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은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였으며 왜 두 글자 그냥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심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시자 복구 이후의 태안 해안가가 나타났어요. 푸른 바다와 깨끗한 모래사장 그리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00년 걸린다던 바다였어요. 그런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17년 태안은 다시 수산물 생산지가 되었고 관광객들이 찾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돌아왔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23만 명의 무급 배우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요.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 반신반의했어요. 1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고 혹시 언론이 과장한 거 아닐까 아니면 정부가 은밀하게 동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말씀하시며 여러분 중에는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시길 오늘 우리는 함께 이 패턴을 분석할 것이고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가, 그리고 이것이 국가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볼 거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강단 중앙에 서서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을 때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002년 6월, 한국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시자 강의실 전체가 또 한 번 숨을 죽였어요. 스크린에는 끝없이 펼쳐진 빨간 물결이 보였는데 광화문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모두 빨간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태안보다 5년 전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축구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으며 마치 전국이 하나의 심장으로 뛰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2002년 월드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4강에 올랐던 그 대회 말이에요. 하지만 화면 속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 전체가 붉은색이었어요. 건물 옥상부터 보도블록까지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넓은 차선 도로가 하나의 거대한 응원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국 모든 도시가 똑같았다고 하셨어요. 마크는 20년간 전 세계 굵직한 사건들을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면서 무슨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로 움직이더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 모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시며 당시 한국은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는 약체였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달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것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줄이 보였는데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었고 가까이 보니 반지 목걸이 금부치들이었습니다. 1998년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그해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으며 해외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이 빚을 갚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할머니들은 평생 아껴왔던 금반지를 내놓았으며 신혼부부는 결혼반지를 꺼내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는데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어떤 곳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50만 명입니다. 모은 금이 227톤이었고 당시 금액으로 약 2조 원이었으며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다는 집단적 결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6.25 때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이긴다며 금을 내놓았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동참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전문가들이 20년 걸린다던 외채 상환을 단 3년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1998년 위기가 시작되었고 2002년 IMF 관리 체제를 완전히 졸업했어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으며 해외 언론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1998년 금 모으기, 2002년 월드컵 응원, 2007년 태안 기름 제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로 뭉치며 불가능하다던 일들을 해내버립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동생 마크는 2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이 패턴을 계속 목격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았다고 여겼지만 세 번째, 네 번째를 보고 나서 깨달았대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 안에 프로그램된 무언가라고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작게 말했어요. 프로그램된 거라니 무슨 뜻이지? 맞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일반 사회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경제학으로도 정치학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보면 금을 내놓는 게 비합리적이고 집단행동의 무임승차 이론으로 보면 10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불가능하며 게임이론으로 분석하면 모두가 협력하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이론이 무너집니다.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엔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는데 1998년 은행 앞줄, 2002년 광화문 빨간 물결, 2007년 태안 하얀 방제복이 함께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만의 독특한 무언가일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교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패턴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지 말이죠.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왼쪽에 정부라고 쓰시고 오른쪽에 국민이라고 쓰신 다음 그 사이에 양방향 화살표를 그리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칠판을 응시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돌아서시며 물으셨습니다.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할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살표를 가리키시며 양방향 신뢰라고 하셨어요. 정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이 두 방향의 신뢰가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때였어요. 강의실 중간쯤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 히라야마였는데 국제정치학 전공에서 꽤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라야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정부 주도였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사회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손에는 출력된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히라야마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일본 학계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집단 행동은 자발성보다는 사회적 동조 압력에 의한 것이며 개인의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의 강제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는 태안기름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라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원 동원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히라야마가 말을 마치자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그렇다면 히라야마 학생 한 가지 묻겠는데 태안기름 유출 때 정부가 기업의 동원을 요청했다면 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온 어부가 있었을까요? 왜 가족 단위로 매주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을까요? 히라야마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답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동생 마크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뉴스를 보고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답했는데 말이죠. 누가 감시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어요. 히라야마 학생의 지적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사회 이론으로는 정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이고 집단주의로만 보기엔 너무 자발적이며 정부 동원으로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사회 압력으로만 설명하기엔 지속성이 너무 강합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타임라인이었는데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정부는 부산까지 후퇴했지만 국민을 버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참여했으며 함께 싸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독재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도 정부는 경제개발에 집중했고 국민들은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렸으며 함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결국 직선제를 받아들였으며 유혈 사태 없이 민주주의로 이행했어요. 교수님이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불신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싸웠지만 위기 때는 함께했으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독특한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히라야마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모든 나라가 겪는 과정 아닙니까? 전쟁도 독재도 경제 위기도 다른 나라들도 경험했는데 왜 한국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의 화살표를 다시 가리키시며 한국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걸 기억했으며 그래서 다음 위기 때 또 나섰고 정부는 또 배신하지 않았으며 이게 반복되면서 신뢰가 쌓인 겁니다. 교수님이 구체적 예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IMF 때 한국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삭감했지만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지 않았고 대신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나눴으며 국민들은 그걸 봤습니다. 월드컵 때는 어땠습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강제했나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광화문으로 넓은 차선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정부는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했으며 함께 사강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태안기름 유출 때는 더 명확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전문가들이 100년 걸린다고 했을 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반드시 복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정부는 그들을 전폭 지원했고 숙소를 마련했으며 식사를 제공했고 안전장비를 나눠줬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정부를 보며 더 열심히 일했고 정부는 그들을 믿고 맡겼으며 결국 10년도 안 돼 바다를 되살렸습니다. 히라야마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들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한국에도 정부 불신이 있고 부패가 있으며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만큼은 이 신뢰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쓰셨어요.
계약이라고 쓰시고 그 옆에 신뢰라고 쓰셨습니다. 서구 사회는 계약에 기반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사회계약이고 법과 제도로 규정되며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계약도 있지만 그 위에 신뢰가 있고 법도 있지만 그 너머에 암묵적 약속이 있으며 이게 위기 때 폭발적 힘을 발휘합니다. 히라야마가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는데 얼굴에 멋쩍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고 다리를 살짝 떠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들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라야마 학생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칠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개념적 한계를 붕괴시키는 지점입니다. 기존 사회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서구 모델로는 이해가 안 되며 그래서 처음엔 모두 의심하지만 증거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동생 마크가 2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하지만 국가적 위기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로 뭉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이겨낸다는 거예요. 마크는 이걸 보고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여러 나라의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의 평소 정부 신뢰도는 중간 정도인데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신뢰도는 최상위권으로 치솟는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 때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한국만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양방향 신뢰의 힘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소엔 비판하고 감시하지만 위기엔 믿고 따르며 정부는 평소엔 설득하고 소통하지만 위기엔 국민을 믿고 맡기며 이 독특한 관계가 한국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건 강제로 만들 수 없고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으며 수십 년의 공동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의 화살표를 다시 가리키셨어요. 이 신뢰가 바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며 기술력도 아닌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이 독특한 신뢰 시스템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10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는지, 왜 패턴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한지 말이에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뢰 시스템이 최근에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위기 속에서 한국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최근 일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2월 제 동생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 또 시작됐어. 또 그 패턴이야. 마크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때였습니다. 화면에 각국의 뉴스 장면들이 지나갔는데 텅 빈 마트 선반과 사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병원 풍경이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화장지를 사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마스크 값이 10배 이상으로 뛰었으며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엔 한국의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에 탄 채로 검사받는 사람들이 보였고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시스템이었으며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분 만에 검사가 끝났고 이틀 후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은 더 놀라웠습니다. 걸어서 검사받는 시스템이 나타났는데 부스 안에 의료진이 있고 밖에서 사람들이 검사받고 있었어요. 워킹스루라고 불렀는데 태안 사건 이후 또 다른 혁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한국은 하루에 2만 명 이상을 검사했고 다른 나라들이 검사 키트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때 한국은 이미 수십만 개를 비축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진짜 차이는 투명성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일 오후 2시 정확히 브리핑을 열었고 확진자 수와 동선 그리고 대응 계획을 낱낱이 공개했으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앱으로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가까운 선별진 요소 위치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국민들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며 한국 거리 풍경을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점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명령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했으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혹시 감염됐을지 모르니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마크가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되지.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또 다른 직장인은 불편하지만 옆 사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답했으며 대학생은 내가 젊어서 안 아플 수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후였어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도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문화가 조금씩 남았는데 특히 겨울에 추우면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얼굴이 따뜻해진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실용적인 민족답게 위기 대응 도구를 일상의 편리함으로도 활용하게 된 거죠. 강의실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문화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차이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니 국민들이 믿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니 정부가 강제할 필요가 없었으며 서로 믿고 맡기니까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정보를 숨기니 국민이 불신했고 국민이 따르지 않으니 정부가 강제했으며 강제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결국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교수님이 외신 반응 영상을 틀기 시작하셨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이 먼저 나왔는데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최초의 세계 국가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며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정부 역량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CNN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미국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와 다른 레벨에 있으며 그들은 투명성과 신뢰로 위기를 관리하고 우리는 혼란과 불신으로 위기를 키웠다고 했어요. BBC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소개하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고 스페인 언론은 한국의 앱 기술을 주목하며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중국 네티즌 반응이었어요. 교수님이 댓글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한국은 민주주의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줬다. 한국은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방법을 찾았으며 국민을 생각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처음으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느껴졌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시간 증명입니다. 태아는 과거 사례고 월드컵과 금 모으기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코로나는 여러분도 경험한 현재의 일이며 전 세계가 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 말이에요. 물론 누구든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차이는 이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생각의 뿌리가 되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으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있고 서쪽에는 거대한 중국, 동쪽에는 경제 강국, 일본 그리고 멀리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이 있어요.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고 전쟁을 겪었으며 분단까지 당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역경 속에서 한국은 강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일어선 백성들, 한국전쟁 때 함께 싸운 국민들, 산업화 시대 공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들의 정신이 대를 이어 전해졌고 그게 오늘날 태안에서 코로나에서 다시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집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힘이 배가 되는 민족입니다. 평소엔 개인으로 살지만 위기엔 하나로 뭉치며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가도 국가가 위험하면 공동체를 선택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의욕을 불태웁니다. 이게 한국이고 이게 한국인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켜셨어요. 이번엔 세계 지도가 나타났는데 한국이 중앙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놀라운 건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한국은 검사키트를 100개 이상 국가에 수출했고 방역 노하우를 무상으로 공유했으며 마스크가 부족한 나라에 지원했어요. 자기 나라도 힘든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라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태안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우리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도왔고 조건 없이 나눴으며 이게 결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내부의 단결력이 외부의 영향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목소리는 작지 않습니다. 4대 강국 사이에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며 때로는 미국의 아니오라고 말하고 때로는 중국의 선을 긋고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맞서면서도 경제 협력은 유지하며 러시아와도 실용적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중견국 외교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자신을 정확히 압니다. 강대국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고 군사력은 약하지만 경제력은 강하며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은 큽니다. 이 정확한 자기 인식이 균형 외교를 가능하게 했어요. 교수님이 구체적 예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양쪽 모두와 대화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켰고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는 중국과 연결을 유지했으며 이 줄타기가 가능했던 건 내부가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 국민을 믿으니 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류는 이 신뢰의 문화적 표현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는데 BTS와 영화 기생충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포스터가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이며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이 만들었고 강제로 수출한 게 아니라 세계가 원해서 퍼졌으며 이게 한국의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며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게 외교적 자산이 됩니다. 한국에 호감을 가진 나라는 한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정책을 더 지지하며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놀라운 건 이 소프트 파워의 뿌리도 결국 신뢰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BTS가 UN에서 연설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진정성 있기 때문이고 한국 드라마가 사랑받는 건 인간적 감동이 있기 때문이며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받은 건 사회 문제를 정직하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감동, 정직함, 이 모든 게 신뢰에서 나오며 한국 문화 콘텐츠가 가진 힘의 원천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태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코로나로 이어지고 코로나 대응이 국제적 인정으로 연결되며 그 인정이 외교력으로 승화되고 문화 콘텐츠가 소프트 파워가 되어 결국 한국의 목소리를 키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왜 중요한지, 금 모으기가 왜 의미 있는지, 월드컵 응원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코로나 대응이 왜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작지 않습니다. 인구는 5천만이지만 영향력은 그 이상이고 영토는 좁지만 목소리는 크며 역사는 고난으로 점철됐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국민이 있으며 서로를 신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강단 중앙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어요. 이번엔 반도체 칩 사진이었는데 작고 정교한 실리콘 칩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이 칩 위에 수십억 개의 회로가 새겨져 있었고 확대된 이미지는 마치 거대한 도시의 도로망처럼 복잡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하죠. 챗GPT 같은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 AI의 심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한국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중국을 모두 제치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데 삼성의 HBM4와 SK하이닉스의 HBM3가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 필수로 탑재되고 있어요. 앞자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HBM이 정확히 뭔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어요. 칠판으로 걸어가시며 큰 글씨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쓰셨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차선이 2개인 도로와 10개인 도로 중 어디가 더 많은 차를 빠르게 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10개 차선이죠. HBM이 바로 그겁니다. 정보가 흐르는 길을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 질문에 빠르게 답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도서관 전체를 1초 만에 뒤져서 답을 찾는 것처럼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넓은 길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교수님이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가느다란 호스로는 욕조를 채우는데 1시간이 걸리지만 굵은 파이프로는 5분이면 됩니다. HBM이 바로 그 굵은 파이프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굵고 빠른 파이프를 만드는 나라예요. 강의실 곳곳에서 아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무릎을 치며 이제 이해했다고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바로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빠른 두뇌도 필요하지만 그 두뇌의 정보를 빠르게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한국이 바로 그 핵심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챗GPT 로고가 나타났고 그 옆에 한국 반도체 칩 사진이 함께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챗GPT가 여러분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이 칩 덕분이고 자율주행차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이 기술 덕분이며 의료 AI가 엑스레이 사진을 빠르게 분석하는 것도 이 칩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아마존도 모두 한국산 HBM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문이 밀려서 2년치 물량이 이미 다 팔렸고 가격을 올려도 사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시자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였고 나머지 10%를 다른 모든 나라가 나눠 갖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시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AI 시대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도 일본이 로봇을 만들어도 결국 한국에 이 칩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안 팔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하셨어요. 세계 AI 산업이 멈춥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교수님이 다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어요. 그때 한국은 단순히 메모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나라였고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이었으며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연구개발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했고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으며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계속 도전했고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하나씩 구현해냈으며 결국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미국 기술 매체 와이어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이 기사를 인용하셨어요. 세계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그 기반에는 항상 K-반도체가 있다. 한국 없이는 AI 혁명도 없다. 이 문장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AI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의지,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DNA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옆자리 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맞아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AI 시대를 이끌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더 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다음 화면을 띄우셨어요. 이번엔 로켓 발사 장면이었는데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하늘로 치솟는 로켓이 보였습니다. 누리호라고 쓰여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성공적인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국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7개국뿐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독립국 반열에 올랐으며 나사 유럽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히라야마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이 약간 긴장했습니다. 앞서 논쟁에서 밀렸던 그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라야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우주기술에서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 오스미 위성을 쏘아 올렸고 하야부사 탐사선으로 소행성 샘플을 가져왔으며 최근에는 달 착륙에도 성공했어요.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히라야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의 경제 발전도 일본의 도움이 컸습니다. 전후 일본이 기술을 이전해줬고 자본을 투자했으며 시장을 열어줬어요. 일본 없었으면 한국의 산업화도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도 G7 국가로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봐도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거의 3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리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히라야마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을 나열하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970년과 2025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과거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성취일까요? 히라야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어요. 일본과 한국의 우주 예산 그래프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 10년간 한국의 우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속도를 보십시오. 일본은 오스미 위성 발사까지 20년 걸렸고 한국은 독자 기술 발사체 개발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일본이 하야부사로 소행성 샘플을 가져오는 동안 한국은 달 궤도선 다누리를 보냈고 2027년에는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수님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우주 산업 성장률이었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은 우주를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 위신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교수님이 히라야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일본이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며 한국의 산업 발전 연표를 보여주셨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기술 이전으로 시작했지만 1970년대에는 독자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일부 분야에서 따라잡았고 2000년대에는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히라야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히라야마 학생 G7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일본은 G7 국가입니다. 하지만 G7이 뭔가요? 과거의 클럽입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를 재건한 선진국들의 모임이고 지금은 중국과 인도가 경제 규모로 멤버를 넘어섰지만 정치적 이유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경제 규모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명목 GDP로는 일본이 크지만 구매력 기준으로는 격차가 크게 줄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거의 따라잡았으며 최근 10년간 성장률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력인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교수님이 결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업 시가총액 순위였어요. 삼성전자 1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보다 높았고 SK하이닉스는 일본의 모든 반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를 봅니다. 히라야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라야마 학생 일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위대한 나라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강국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국이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30년 늦게 시작했고 자원도 없었으며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도 따라잡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추월했으며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히라야마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명확히 비교할 수 있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작게 와 하고 탄성을 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누리호 사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독립국 반열에 올랐으며 나사 유럽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보면 곧 그들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어요. 화면이 바뀌며 인공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랑 7호였는데 지구 궤도를 도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이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며 지구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위성 이미지를 다른 나라에서 빌려봐야 했는데 지금은 위성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한국은 10년 전만 해도 위성 이미지를 빌려보던 나라였다. 이제는 위성을 만들어 수출한다. 이 속도라면 한국은 곧 우주 강국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반도체로 AI 시대를 주도하고 우주로 미래를 개척하며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고 의료 시스템으로 생명을 구하며 민주주의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2025년 현재 한국의 모습이에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이 DNA는 어디서 왔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년간의 전쟁으로 전 국토의 97%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폭격과 포격으로 나무가 모조리 사라졌고 추위를 이기려고 땔감으로 베어낸 것도 많았으며 산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을 되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1967년부터 시작된 치산 녹화 운동입니다. 정부가 목표를 세웠는데 전국의 모든 산을 녹음으로 덮겠다는 거였어요.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산에 올라 나무를 심었고 식목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묘목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목표는 1982년까지였는데 실제로는 1978년에 완료되었다고 해요. 4년이나 빨랐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초록빛으로 가득 찬 산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곳입니다. 민둥산이었던 곳이 2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변했으며 97% 민둥산이 66% 산림으로 바뀌었고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한국의 녹화 성공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업적이며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된 후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복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것은 세계적 자랑거리라고 극찬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DNA의 원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의욕을 불태우고 전문가가 100년 걸린다고 하면 10년 만에 해내며 폐허에서 시작해도 결국 일어서는 이 회복력 말이에요. 조선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끝까지 버텼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일어나 나라를 지켰으며 병자호란 때도 항복한 후에도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을 견뎌냈고 해방 후 전쟁을 겪었으며 분단의 아픔을 안고도 일어섰어요. 이건 프로그램된 집단 알고리즘입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존 본능이 DNA에 새겨진 겁니다.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며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단결하는 이 능력이 수백 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바꾸셨어요. 이번엔 여러 사진이 나란히 놓였는데 민둥산에서 숲으로 변한 산, 폐허에서 일어선 서울,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뀐 거리, 그리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시위 장면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불사조 국가입니다. 교수님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며 무너졌다가도 더 강하게 재건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이고 이게 한국인이며 이게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안에서 123만 명이 모인 이유, 금 모으기에 350만 명이 참여한 이유, 월드컵 때 전국이 하나로 뭉친 이유, 코로나를 이겨낸 이유, 반도체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이유, 우주로 나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DNA,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력,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이 수백 년 역사 속에서 단련되었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어요. 한국은 개념적 한계를 붕괴시키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그 문장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나라, 경제법칙을 뛰어넘는 나라,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드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CNN 로고가 보였고 서울거리를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교수님의 동생 마크였습니다. 영상 속 마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20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일한 시간이죠. 처음 왔을 때는 북한 문제나 재벌 스캔들을 취재하려 왔는데 결국 가장 많이 취재한 건 한국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금 모으기를 취재했고 월드컵 응원을 받으며 태안 해안가에 섰고 코로나 선별진 요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마크가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봤지만 아직도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단 하나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은 불가능을 모른다는 겁니다. 마크가 서울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도시를 보십시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건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2위 경제대국이고 기술 강국이며 문화 수출국입니다. 이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취재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한국의 힘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위기가 오면 100만 명이 움직이고 나라가 힘들면 금을 내놓으며 응원이 필요하면 거리를 메우고 바다가 오염되면 달려가서 닦아내는 이 사람들이 진짜 힘이에요. 마크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명확하면서도 조용해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큰 소리치지 않으며 으스대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결과로 보여주며 행동으로 증명해요. 말보다 실천이 앞서고 약속보다 성과가 먼저이며 선언보다 완성이 빠릅니다. 한국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강해 보입니다. 마크가 강조하며 말했어요. 침착하고 차분하며 절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마치 고요한 화산 같다고 할까요? 겉은 평온하지만 속엔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고 필요한 순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움직이면 그 강함이 폭발합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안에서 봤습니다. 123만 명이 일제히 움직이는 걸요. 금 모으기 때도 봤어요. 350만 명이 은행 앞에 줄 서는 걸요. 월드컵 때도 목격했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심장으로 뛰는 걸요. 조용하던 사람들이 일단 움직이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마크가 화면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20년 동안 여러 나라를 취재했지만 한국만큼 독특한 곳은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유럽 사람들은 복지에 익숙하며 중국 사람들은 정부 통제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가적 위기엔 협력하며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의 가치관이었어요. 마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거요. 개인이 아무리 성공해도 국가가 무너지면 의미 없고 가족이 아무리 부유해도 사회가 혼란하면 행복할 수 없으며 기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라가 약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 역사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움직입니다. 마크가 강조했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를 준비하며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합니다. 이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게 놀라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습니다. 마크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성장과 나아감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증명하며 변화를 직접 몸으로 만들어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마크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형에게 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할수록 답은 멀어지고 질문만 늘어난다고요. 도대체 이 민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앞으로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20년을 봤지만 여전히 놀랍고 30년을 봐도 계속 놀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불을 다시 켜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제 동생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인의 끝은 어디입니까?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교수님이 강단 중앙으로 걸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한국을 탐구했습니다. 태안에 123만 명을 봤고 월드컵의 열광을 느꼈으며 코로나 대응의 체계를 배웠어요.
반도체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우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는데 이번엔 전차와 자주포 사진이었어요. 강력해 보이는 군사 장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진입했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앞자리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이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에서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게 정확히 뭔가요?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K2 전차는 쉽게 말하면 땅 위를 달리는 요새예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강력한 포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K9 자주포는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대포인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쏘고 재빨리 위치를 옮기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걸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싸지만 성능 좋은 제품도 있고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도 있죠. 그런데 한국 무기는 성능도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빠르게 납품되고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며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10년간 한국 방산 수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거의 없던 수출이 2025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졌어요. 유럽 국방 전문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한국제 무기는 싸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드물며 특히 신속한 납품은 한국만의 강점이다. 화면에 메이드 투 윈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는데 한국산 무기의 새로운 별칭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을 넘어 방산 강국까지 되었다니.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70년 전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원조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총 한 자루 전차 한 대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폴란드는 왜 한국 전차를 샀을까요? 폴란드 옆에는 러시아가 있고 안보 위협이 큽니다. 그들에게는 값싼 무기가 아니라 진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독일제나 미국제도 고려했지만 결국 한국제를 선택했습니다. 성능을 인정받은 겁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싼 것보다 좋은 걸 사려 했는데 한국 자주포를 선택했어요. 빠르고 정확하며 혹독한 추위에도 작동한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의 강국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 무기를 써왔지만 최근 한국제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가성비가 뛰어나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며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국이 이제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종합안보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반도체로 AI 시대를 주도하고 우주로 미래를 개척하며 방산으로 국제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보다 강한 게 있고 로켓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으며 무기 성능보다 위대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쓰셨어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국민과 국민 사이의 신뢰,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신뢰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존중받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견제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미국은 한국을 경제동맹으로 필요로 하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탐내며 일본은 한국의 성장을 부러워하고 유럽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나라인데 말이에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한국은 머리로 싸웁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반도체 기술과 AI 칩, 우주 기술과 방산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며 교육열이 높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하지만 머리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은 가슴으로 버팁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일어섰고 분단의 아픔을 품고도 성장했으며 외환위기를 겪고도 회복했습니다. 가슴에 열정이 있고 마음에 끈기가 있으며 영혼의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영혼으로 이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23만 명이 태안으로 간 건 돈 때문이 아니었고 마스크를 쓴 건 법 때문이 아니었으며 반도체 공장에서 밤을 새우는 건 월급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장 값진 자산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지만 수백 년 역사가 쌓아 올린 DNA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강의 첫날 제가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한가?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개념적 한계를 붕괴시킨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어요. 사회이론이 불가능하다던 걸 가능하게 만들었고 경제법칙이 안 된다던 걸 이뤄냈으며 정치학이 설명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 강국이 되었으며 분단국이 문화 수출국으로 우뚝 섰어요. 이 모든 게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시며 신뢰라고 쓰인 글자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이 힘이 있기에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이 힘이 있기에 강대국들이 견제하며 이 힘이 있기에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교수님이 강단 끝에 서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또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건 이 나라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고 불가능을 만나면 더 의욕을 내며 한계를 보면 그걸 넘어서는 이 DNA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군대다 돈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진짜 힘은 서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순간 강의실이 폭발했습니다. 1명, 2명 일어서기 시작하더니 200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몇몇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학생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앞자리 학생은 손수건으로 눈을 있었어요. 히라야마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손을 흔들고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몇몇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논문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쓰고 싶어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주제라고 하시며 자료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번 강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서로를 믿는 나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가 세상의 무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참 놀랍지 않나요? 힘들 때마다 서로를 믿고 함께 버텨낸 그 마음이 결국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